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작은 마을에서 감히 중국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을 마치 터무니없는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다. 이는 누가 더 부유한지, 누가 더 큰 시장을 가졌는지와는 상관없는 문제였다. 균형을 기울게 한 것은 돈보다 더 경외스러운 힘, 즉 한 국가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5천만 인구가 어떻게 14억을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선택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쩌면 더 이상 규모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내 이름은 루스탐. 당시 나는 우리 지역 농업개발부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였다. 이 직책은 다소 관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내 업무는 초원에 흩어진 마을들과 수도 타슈켄트의 차가운 회의실 사이를 오가며 정부의 거창한 계획과 유목민들의 가장 소박한 요구를 연결하려 애쓰는 것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라고 생각했으며 데이터, 계약,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신봉했다. 나에게 지정학은 거대한 대차대조표였고 내 역할은 내 고향을 위해 가장 유리한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가장 유리한 숫자가 항상 북쪽의 강력한 이웃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칠치크 마을에서 사소해 보이는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야기는 전쟁의 포연이나 엄청난 배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실수, 즉 백신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칠치크 강 계곡에 사는 유목민들에게 양떼는 그들의 모든 것이었다. 그들의 은행이자 식량이며 대대로 이어져 온 유산이었다. 그해 봄 현대화 농업 협력 계획에 따라 우리는 중국 협력사가 제공한 새로운 백신을 도입했다. 보고서에는 이 백신이 어린 양의 생존율을 15% 높일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이것은 상사에게 보고할 때 어깨를 펴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숫자였다. 하지만 위기는 첫 번째 양이 쓰러졌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양은 병들고 죽는 법, 그것은 초원에서 변치 않는 법칙이었다. 위기는 그에 뒤따르는 반응에서 촉발되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죽는 양들이었지만 마을 수의사는 속수무책이었다. 며칠 만에 상황은 급변했고 양들은 가을바람에 쓸린 낙엽처럼 때로 쓰러졌다. 마을에는 침묵하고 숨 막히는 공포가 번졌다. 내가 주 전문가들을 데리고 도착했을 때 나는 늙은 유목민 알리크안이 가장 아끼던 씨양 옆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거칠어진 손은 이미 차갑게 식은 양털을 헛되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무릎 꿇어 있었는데 그 침묵이 어떤 통곡보다 더 가슴 아팠다. 자, 문제는 양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우리가 샘플과 사망 보고서를 가지고 중국 측 프로젝트 담당자를 찾아갔을 때 들었던 답변이었다. 넓고 밝은 사무실,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 바깥의 뜨거운 먼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다. 상대는 왕이라는 성을 가진 매니저였는데 단정하고 깔끔했으며 중국어를 막힘없이 구사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의 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루스탐 씨, 그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백신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고 모든 국제 표준을 충족합니다. 문제는 아마도 보관 조건이나 주사 방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오직 반박할 수 없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단언만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제공한 매뉴얼대로 모든 단계를 기록하며 따랐다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왕 매니저는 손을 저어 우리 말을 잘라버렸다. 그것은 귀사의 내부 관리 문제입니다. 그는 결론지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회사지만 협력사의 운영 실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협력사요? 통역사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 나는 강렬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사무실 벽에 걸린 웅장한 청사진들을 둘러보았다. 물류 노선, 자원 생산지, 시장 종착지를 표시한 화살표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칠치크 마을은 피와 살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점, 원자재를 제공하는 생산지 A, 관리하고 최적화되어야 할 생산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양, 우리의 슬픔, 우리 유목민들의 생계는 이 청사진 위에서 무시해도 좋을 손실률에 불과했다.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움을 주지도 않았다. 그들이 한 일은 다른 절차, 즉 비난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 수의사가 비전문적이라고 암시했고 우리 유목민들이 무지하다고 비난했으며 심지어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마치 거인에게 밟혔는데 그 거인은 자신을 밟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하필 자신의 길에 누워 있었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백신 품질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의 과시였다. 그들은 규칙을 만들고 시스템을 통제하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이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 가장 취약한 고리였다. 그날 밤 나는 차를 몰고 도시에서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끝없는 어둠의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왕 매니저의 말과 알리크한 노인의 묵묵한 뒷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전례 없는 의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예전에는 이 강력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우리가 자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시장과 기술을 제공하는 공정한 교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날카로운 질문이 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슬의 한 고리에 불과하고 언제든 교체되고 규정되고 희생될 수 있는 고리라면 당신에게 정말 미래가 있는가? 백신으로 인한 이 위기는 결국 흐지부지 끝났다. 우리는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했다. 삶은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무언가는 영원히 변해버렸다. 마을에는 억압된 침묵이 감돌았고 사람들의 협력 계획에 대한 열정은 식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보고서의 숫자를 믿지 않았고 거창한 약속들도 믿지 않았다. 신뢰는 죽은 양떼처럼 일단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환점은 더 발전된 기술이나 더 유리한 계약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우 미묘하지만 동시에 더없이 실제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 몇 달 후 작은 한국 농업대표단이 칠치크에 왔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이전 중국팀의 거대한 규모와 위풍당당한 모습에 비해 이 한국팀은 다소 초라해 보였다. 그들은 3명뿐이었고 팀장은 김수철이라는 50대 남성으로 머리는 이미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항상 온화하면서도 지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우리 말을 하지 못했고 어설픈 러시아어만 조금 할 줄 알아 소통이 쉽지 않았다. 나는 관례대로 그들을 위해 상세한 보고서와 슬라이드를 준비했다. 데이터는 상세했고 그림과 글로 가득했으며 우리 지역의 잠재력과 가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내 보고서에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는 정중하게 다 들은 후 나를 다소 놀라게 한 요청을 했다. 루스탐 씨, 마을에 가서 유목민들과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나는 다소 망설였다. 백신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에 대해 경계심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승낙했다. 다음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은 내 인식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김 선생님과 그의 팀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편안한 호텔에 머물지 않고 마을의 빈집에 머물렀다. 그들은 어떤 공식적인 회의도 열지 않았고 투자, 시장 점유율 혹은 수익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한 일은 그저 걷고 듣고 관찰하는 것이었다. 김 선생님은 알리크한 노인의 천막에 앉아 짠 우유차를 마시며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다. 노인이 짙은 악센트의 언어로 할아버지의 이야기,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다른 성격, 초원 위 별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김 선생님은 조용히 듣기만 했고 젊은 통역사를 통해 가끔 올해 비는 10년 전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의 팀원 중 젊은 농업기술자는 들판과 밭에서 유목민들과 함께 일했다. 그는 양복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진흙투성이가 되어 낡은 물펌프를 고치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우물물을 마셨으며 밤에는 모닥불 주위에 모여 동불라 연주를 들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약간 짜증도 났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극도로 비효율적인 행동이었다. 그들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지 삶을 체험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본론으로 되돌리려 노력하며 우리의 저렴한 노동력의 이점과 정책적 우대사항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루스탐 씨,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저희는 먼저 이 땅과 이곳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김 선생님이 알리크한의 손자 낡은 목마 장난감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다. 석양의 노을이 그의 몸에 쏟아졌고 그의 집중된 표정은 마치 정밀한 기계를 다루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다. 이전의 파트너들은 칠치크를 바라볼 때 시장으로, 지도상의 자원 지점으로 보았고 이곳 사람들은 노동력으로, 이곳의 양들은 생산 단위로 보았다. 하지만 눈앞의 이 한국인은 칠치크를 바라볼 때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사람으로, 알리크한 노인의 눈빛 속 슬픔으로, 장난감을 갈망하는 아이의 눈빛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감성적이고 막연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나는 이것이 두 가지 전혀 다른 권력 모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가지 모델은 통제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다. 정보 비대칭과 자원 독점에 기반하며 당신이 복종하고 의존하여 결국 거대한 기계의 나사가 되기를 요구한다. 반면 다른 모델은 신뢰를 구축하여 영향력을 확장한다. 그것은 통제를 추구하지 않고 연결을 추구한다. 그것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이익이 파트너 스스로의 강점과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그 며칠 동안 나는 방관자처럼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나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처음에는 경계와 의심으로 가득하다가 서서히 얼음이 녹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먼저 한국인들을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고 양떼가 겨울을 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손짓으로 가장 간단한 단어로 소통했다. 그러한 교류는 비즈니스 협상의 범주를 넘어선 마치 오랜만에 이루어진 인간 대 인간의 진정한 소통과 같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칠치크 마을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어쩌면 구매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저렴하고 순종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사는 구매자 말이다. 우리는 우리를 대체하려 하지 않고 우리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서 기꺼이 동행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이 생각은 내게 알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과거에 의존했던 모든 직업적 신념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알리크한 노인은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알틴나이, 즉 초원의 달이라 불리던 자신의 순종말을 팔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영광이자 대대로 내려온 핏줄의 상징이었고 알리크한이 초원 위에서 지니는 지위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우리 문화에서는 남자가 모든 양을 잃을지라도 그의 보물이 되는 말이 남아있다면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라 여긴다. 그는 이 돈으로 마을의 가장 똑똑한 젊은이 2명을 타슈켄트로 보내 한국어를 배우게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천막으로 달려가 그를 막으려 했다.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그를 설득했다. 알리크한 삼촌, 나는 거의 간청하다시피 말했다. 이건 너무 미친 짓이에요. 당신의 과거를 팔아서 막연한 약속을 살 수는 없어요. 한국인들은 아직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고 내일 당장 떠날 수도 있다고요. 이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인은 내 말을 묵묵히 다 듣고 나서 그의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다. 그는 나에게 마유주 한 잔을 건네고 천천히 말했다. 루스탐, 내 말이 다 맞아. 분명 도박이지. 하지만 말이야, 내 평생 모든 길은 다른 사람들이 깔아준 길이었어. 뭘 심어야 할지, 뭘 키워야 할지, 누구에게 팔아야 할지, 어떤 가격에 팔아야 할지 그들이 다 알려줬지. 내 미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어. 수십 년 동안 나는 이 길을 걸어왔고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잠시 멈춰 술 한 모금을 마시고는 말을 이었다. 그러다 한국 사람들이 왔지. 그들은 나에게 뭘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았어. 그들은 그저 나에게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당신의 손자는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나요? 라고 물었어. 이런 질문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나에게 해준 적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내 가슴을 내리쳤다. 알틴나이를 파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야. 하지만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한 선택이야. 나는 내 과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손자들을 위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사는 것이지.
만에 하나라도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들이 고개를 들고 스스로의 길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줄곧 경제적 결정이 숫자와 이익의 계산, 위험과 수익의 균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리크한의 결정은 내게 다른 논리, 경제학을 초월한 논리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자산 처분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주권과 존엄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가 판 것은 말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대대로 이어져 온 운명의 궤도를 깨뜨리려는 시도였다. 이 궤도 위에서 그들은 영원히 의존자였고 영원히 타인에 의해 가치가 매겨졌으며 영원히 선택의 권리가 없었다. 나는 알리크한의 천막을 떠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었다. 그의 결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 단단한 것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내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실용주의와 이성은 노인의 단순하고 확고한 선택 앞에서 너무나 창백하고 나약해 보였다.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줄곧 그들을 위해 싸우고 쟁취했던 이익이라는 것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내가 그들이 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이 사건은 나 개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서 나의 임무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알리크한의 행동은 분명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요소였다. 나는 마땅히 상부에 보고하고 이를 지역 주민의 근시안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개입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내 직업 경력에서 처음으로 위험 관리를 최우선에 두지 않은 순간이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 두 젊은이가 온 마을 사람들의 희망과 보물 같은 말을 팔아 마련한 학비를 들고 수도로 향하는 자동차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부터 칠치크 마을의 이야기는 그들 스스로 써나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두 젊은이가 떠난 후 마을에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었다. 처음에는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 희끗희끗한 수염에 굳은 살 박힌 늙은 유목민들과 10대 아이들이 함께 앉아 초등학생처럼 낡은 공책에 동그라미와 막대기 모양의 한글 자모를 한 획 한 획 연습하고 있었다. 그들을 가르치는 이는 김 선생님 팀의 젊은 통역사로 그는 매주 2번 수도에서 왔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 선생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언어 학습은 길고 힘든 과정이고 이 유목민들에게 한국어로 비즈니스를 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김 선생님의 대답은 또다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말했다. 루스탐 씨,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통하는 문입니다. 당시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이것이 이상주의적인 외교적 수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나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었다. 몇 달 후 나는 마을의 티무르라는 젊은이, 바로 한국어를 배우러 갔던 2명 중 1명이 저렴한 스마트폰을 들고 한 무리의 유목민들에게 무언가를 시연하는 것을 보았다. 다가가 보니 그가 한국어 농업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앱은 다음 주 시간 단위로 정확한 일기예보, 토양 습도 분석, 심지어 국제 양모 시장의 실시간 가격 변동까지 제공했다. 나는 멍해졌다. 이전까지 우리의 모든 농업 정보는 국가기상청과 농업부가 발행하는 며칠 늦은 공식 통지에서 나왔다. 국제시장 가격은 소수의 대형 수출입 회사들이 독점하는 상업 기밀이었다. 유목민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매입 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 작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 그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 낯선 글자들을 통해 하나의 창이 열린 것이다. 그들은 처음으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중간 단계를 우회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김 선생님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인들과 유창하게 대화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 진정한 가치는 그들이 완전히 다른 정보 시스템과 기술 생태계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 생태계 안에서는 게임의 규칙이 투명하고 정보는 개방되어 있으며 권력은 분산되어 있다. 여기서 언어는 단순히 어휘와 문법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열쇠가 되었다.
정보를 잠금 해제하는 열쇠, 새로운 기술에 접속하는 열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의존성에서 벗어나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열쇠 말이다. 이 뜨거운 학습 열기는 마을의 분위기까지도 잠재적으로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모여 항상 옛날 이야기나 이웃의 가십거리를 나누곤 했다. 이제 그들은 나조차도 골치 아프게 느껴지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용어들을 논하기 시작했다. 알리크한 노인조차 한국어 단어 발음 때문에 손자와 얼굴을 붉히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고요하던 이 오래된 마을에 새로운 활력, 미래를 주도하는 듯한 느낌이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원조가 아니라 내부의 각성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언어는 바로 그 각성의 불꽃을 지피는 촉매제였다. 한국인들이 스마트팜 시범 기지 건설 지원을 제안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또 하나의 턴키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많은 프로젝트들처럼 말이다. 외국 전문가들이 장비와 도면을 들고 와서 몇 달 안에 번쩍이는 현대식 시설을 짓고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현지 직원들을 훈련시킨 다음 프로젝트 성공을 선언하고 사진을 찍고 테이프를 자른 후 떠나는 방식. 결국 남는 것은 현지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유지보수할 능력도 없는 값비싼 장식품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멈춰서 외국 전문가들이 다시 비싼 비용을 받고 나라와 수리해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방식은 또다시 내 인식을 뒤집었다.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결국 추진되었지만 그 건설 과정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김 선생님 팀은 대규모 엔지니어와 건설 노동자를 데려오지 않았다. 그들은 핵심 장비와 2명의 기술 지도자만을 데려왔다. 토지 정리, 파이프 매설, 온실 건설에 이르는 프로젝트의 대부분 작업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해냈다. 한국 기술자들의 역할은 감독관이 아니라 멘토였다. 나는 복잡한 점적 관계 시스템을 설치할 때 밸브의 연결 규격이 우리 지역 파이프와 맞지 않아 전체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내 과거 경험에 따르면 이것은 한국 측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그들은 새 밸브를 항공편으로 보내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일주일은 지연될 터였다. 나의 첫 반응은 한국 측의 문제 해결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진우라는 젊은 한국인 기술자는 팀으로와 다른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문제의 밸브를 가리키며 그 작동 원리, 압력 매개 변수, 재료 특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현지 재료로 직접 연결 부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이틀 동안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박진우와 티무르 일행은 마을의 대장간에서 땡그랑 땡그랑 두드리고 용접하고 연마했다.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박진우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고 그저 그들을 계속 격려하며 실패 원인을 분석하도록 이끌었다. 마침내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완벽하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연결 부품이 만들어졌다. 점적 관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미세한 물방울이 모종에 고르게 뿌려질 때 티무르와 그의 동료들이 터뜨린 환호성은 내가 들어본 어떤 축하연의 박수 소리보다도 컸다. 그 순간 나는 스마트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핵심은 자동화된 장비나 데이터가 번쩍이는 화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핵심은 이 기술이 어떻게 이전되는지에 있었다. 한국인들의 방식은 강제로 이식하거나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고 더더욱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도하고 역량을 부여했다. 그들은 왜와 어떻게를 아낌없이 현지인들에게 가르쳤고 실수하고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도 현지인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난 후에도 이 농장이 현지인들 스스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 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기술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고자 했다. 이는 내가 이전에 겪었던 방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과거의 협력에서 기술 이전은 종종 블랙박스 작동을 의미했다.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얻었지만 그 내부 원리는 알지 못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었고 상대방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존은 표면적으로는 기술적인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차원의 권력 통제였다.
당신은 나 없이는 안 되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방식은 이러한 권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했다. 그들은 기술을 시해나 통제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진정한 지식 전달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칠치크 마을을 도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그들은 투자하고 있었다. 잠재력이 있고 대등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곳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파트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양측의 협력이 가장 견고하고 오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일시적인 선의가 아닌 깊이 숙고된 장기 전략이었다. 그들은 빈곤 퇴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생태계 속에서 칠치크 마을은 더 이상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이자 창조자가 되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서의 문화와 존엄성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주도할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보고서의 생산량 증가 숫자보다도 훨씬 더 깊고 중요했다.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운영과 한국어 학습의 확산과 함께 칠치크 마을에서는 작지만 의미심장한 변화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변화들은 마치 작은 시냇물처럼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함께 모여 결국 지형을 바꿀 만큼의 힘을 형성했다. 변화는 거창한 정책 발표나 하룻밤 사이의 기술적 도약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야간 온도가 영하로 급강하할 것이라는 경보가 갑자기 울렸다. 과거라면 이것은 비닐하우스 작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제 농장 책임자인 티무르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가온 시스템을 작동시켰고 동시에 시스템은 마을의 몇몇 책임자들에게 예비 경고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모종은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전했다. 양 한 마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사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 주인에게는 1년 소득의 일부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기술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로 마을의 여성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만든 치즈와 수공예품을 중간 상인들의 착취를 거쳐 매우 낮은 가격에 도시에 팔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한국어와 기초적인 인터넷 지식을 배운 알리크안의 손녀가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멋진 사진을 찍고 2가지 언어로 제품의 이야기를 설명했다. 곧 한국은 물론 유럽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왔다. 그들은 처음으로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최종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 국제 택배로 발송된 치즈 한 덩어리의 가격은 과거 중간 상인이 매입하던 가격의 10배였다. 첫 외환이 온라인 결제를 통해 마을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을 때 온 마을이 들썩였다. 이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다. 이것은 존엄이었고 자신들의 가치가 세상으로부터 직접 인정받는 존엄성이었다. 농부가 휴대폰으로 국제시장과 직접 연결되고 전통적인 공동체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게 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와 시장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중간상 시스템이 조용히 와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양모 등급 평가, 매입 가격부터 운송 물류, 시장 진입까지 모든 과정이 소수의 손에 단단히 통제되어 있었다. 유목민들은 전혀 협상 능력이 없었고 그들은 가격이 얼마라고 통보받으면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터넷을 통해 그들은 국제시장의 실시간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 구축된 콜드체인 물류협력, 이 역시 한국 측의 도움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물류회사와 맺은 것을 통해 그들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을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세한 변화들이 끊임없이 축적되면서 더 큰 일이 벌어졌다. 권력이 채널과 정보를 통제하던 중간상들의 손에서 기술과 생산 수단을 쥔 생산자들의 손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조용한 혁명이었다. 과거 우리의 경제적 생명줄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고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평가받고 매입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주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느낌은 오랫동안 의존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진정한 현대화는 얼마나 많은 고층 빌딩과 첨단 장비를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현대화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선택할 권리와 자기 가치를 실현할 도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칠치크 마을이 번창하고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진정한 시험이 닥쳐왔다. 우리의 가장 큰 과거 협력자였던 북쪽의 거인이 드디어 이 말 안 듣는 작은 마을에 주목한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수도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진지했다. 고위급 중국 상업 대표단이 칠치크 마을을 직접 시찰하러 올 예정이며 동시에 나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투자 의향서가 전달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다. 내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액수 100억 위안이었다. 우리 현지 통화가 아닌 단단하고 육중한 위안화 말이다. 이 제안은 어떤 합리적인 상업적 관점에서도 완벽했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기존 스마트팜 규모의 10배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현대 농목업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우리의 모든 농축산물을 기존 시장가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며 모든 이들의 고용을 해결하고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으로 통하는 모든 공식 채널을 개방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조용하던 칠치크 마을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다. 소식이 퍼지자 마을은 즉시 두 파로 나뉘었다. 일부, 특히 이전의 변화에서 얻은 이득이 적었던 가정들은 이 거대한 숫자에 즉시 유혹되었다. 그들은 이것이 빈곤에서 하룻밤 사이에 벗어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반면 알리크한 노인과 티무르 같은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한 다른 사람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 중간에 끼어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나의 상사는 이것이 정치적 임무이며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루스탐,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100억이야? 이 돈이면 우리 지역 전체의 모습을 바꿀 수 있어. 너 개인에게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을 거야. 그의 말 속에는 유혹과 함께 위협이 가득했다. 솔직히 나는 흔들렸다. 심하게 흔들렸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숫자를 믿는다. 100억, 이 숫자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은 더 좋은 학교, 병원, 더 좋은 도로를 의미했고 내 업무 보고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으며 심지어 자멸적인 행동으로 보일 것이다. 나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논리와 데이터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이다. 최종 결정 회의는 마을에서 가장 큰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쪽에는 정장 차림의 위압적인 중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그들 뒤에는 내 상사를 포함한 수도에서 온 각급 관리들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칠치크 마을 주민 대표들이 있었는데 알리크한 노인이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바싹 마른 땅처럼 아무 표정이 없었다. 중국 측 대표는 여전히 왕 매니저였다. 그는 더욱 자신감 있고 우아한 태도로 PPT를 통해 그들의 웅장한 청사진을 선보였다. 현란한 시안 이미지들과 심장을 뛰게 하는 성장 곡선들은 저항할 수 없는 미래감을 조성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론지었다. 우리가 가져온 것은 단순히 자금만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번영된 미래입니다.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안정과 풍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내 상사는 내게 지지 발언을 하라고 눈빛으로 재촉했다. 나는 목이 마르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헛기침을 하고 이미 준비해둔 모든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이성적인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알리크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노인은 일어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이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우리의 모국어로 말했고 옆에 있던 티무르가 러시아어로 통역했다. 왕 선생님, 그가 말했다.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100억,
우리는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려준 미래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참석한 모든 마을 대표들을 훑어본 다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청사진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공장들을 보았고 표준화된 소와 양들을 보았으며 깔끔한 기숙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당신들의 공장에서 당신들의 규정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땅은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당신들이 지정한 방식으로 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정해진 길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길가의 풍경이 좀 더 예뻐 보일 뿐입니다. 이우리는 가난합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더 없이 확고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깨어나 이 땅이 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우리는 방금 맛보았고 다시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왕 매니저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이 세 단어는 마치 번개처럼 회의실에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왕 매니저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굳어졌고 내 상사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다. 대표단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분명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 눈에는 무지한 유목민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단호하게 거절당한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온몸이 싸늘해졌다. 나는 곧 닥쳐올 정치적 폭풍과 우리 마을이 겪을지도 모를 보복에 대한 거대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기묘하고 뜨거운 감정이 내 가슴 속에서 솟아올랐다. 그것은 수치심이었고 또한 경외심이었다. 나는 고등교육을 받고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프로젝트 담당관이었지만 그 순간 그를 모르는 유목민 앞에서 나의 미미함을 느꼈다. 나는 줄곧 이익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려 했지만 그는 존엄으로 미래를 가늠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100억 위안 투자를 거절하는 것이 논리적인 도박이었다면 뒤이어 닥쳐온 위기는 이 도박에 대한 대가였다. 중국 대표단은 모욕감에 분노하며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1년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우리 주변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먼저 우리가 소량의 농산물을 수출하던 국경 검문소는 갑자기 검역 강화를 이유로 우리 화물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강화했다. 수많은 양털과 유제품을 실은 트럭들이 국경에서 발이 묶여 뜨거운 날씨 속에서 서서히 부패했다. 이어서 한때 우리와 협력했던 운송회사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칠치크 마을 전체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고립된 섬이 된 듯했다.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 한때 제안 거절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내 사무실을 에워쌌고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루스탐,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우리 아이들이 굶게 생겼어요. 비난과 불평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전례 없는 압박감과 죄책감을 느꼈다. 코디네이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나였고 그 비이성적인 결정을 묵인한 것도 나였다. 내가 온 마을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 같았다. 나는 상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의 선택이니 너희들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내가 거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김수철 선생님이 오셨다. 그는 어떤 약속도 가져오지 않았고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을의 협동조합 회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침울했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노트북을 열었고 화면에 비친 것은 어떤 구호 방안이 아니라 세계 지도였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우리의 위치를 가리킨 다음 칠치크에서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카스피해의 한 항구로 이어지는 선을 그렸다. 그리고 또 다른 선을 그렸다. 철도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심해 항구로 연결되는 선이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물류회사와 베트남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접촉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제품 품질은 그들의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 잠시 닫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 때문에 닫힌 것은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구매자들로부터 온 문의서들이 있었다. 가격은 중국 시장만큼 높지 않았고 주문량도 비교적 산발적이었지만 그것들은 새로운 창문들이었다. 중국은 여러분의 첫 구매자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유일한 구매자여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를 더욱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전입니다. 나는 단상 아래에 앉아 입이 떡 벌어졌다. 그제야 나는 한국인들이 처음부터 칠치크라는 작은 땅을 넘어선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한 일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다중 노드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중국을 대체하여 우리의 새로운 유일한 의존 대상이 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새로운 구조, 즉 다중시장, 다중파트너, 어떤 단일 강대국에도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열도록 도왔다. 이것이 진정한 정면 돌파였다. 모두가 칠치크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봉쇄 덕분에 오히려 스스로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무역 기준에 대처하는 법, 원양 운송 포장을 하는 법, 복잡한 국제정산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힘들고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매번 성공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자신감을 얻었다. 칠치크는 무너지지 않았다. 처음에 진통을 겪은 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우리의 시장은 더 이상 단일하지 않고 다양해졌다. 우리의 운명은 더 이상 어떤 하나의 국경 검문소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다. 칠치크 이야기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이 놀랍게도 복제 가능했다는 것이다. 곧 인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심지어 더 먼 타지키스탄에서까지 농업 대표단들이 이름 없는 이 작은 마을로 끊이지 않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러 온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교류하는 시간보다 알리크안, 티무르와 같은 현지 유목민들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반나절 이상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통역사로서 몇 번 동행하면서 그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이 장비를 어떻게 작동시키나요? 라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당신들은 처음에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한국인들과 어떻게 협상했습니까? 자신들만의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어떻게 보장했습니까? 봉쇄가 닥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들은 한국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칠치크를 배우러 온 것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파트너를 선택했는지 통제받는 관계가 아니라 역량을 부여받는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배우러 온 것이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과거에 우리 중앙아시아 소국들은 항상 강대국들을 우러러보며 그들이 정한 규칙과 방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칠치크, 이 한때 도움을 받는 자였던 마을이 오히려 타인에게 배우는 본보기가 되고 평등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정의하는 자가 된 것이다. 권력은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역전이 일어났다.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베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배움과 연결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웃국가 마을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며 심지어 지역 농산물 연합을 결성하여 새로운 국제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신뢰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이 오래된 땅 위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얼마 후 한서구 기자가 알리크한 노인을 인터뷰하면서 아주 거창한 질문을 던졌다. 5천만 인구의 한국이 어떻게 여기서 14억 인구의 중국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노인이 지정하기나 경제 모델에 대한 복잡한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리크아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그의 소박하고 짙은 향토색이 묻어나는 언어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한마디를 했다. 티무르가 그것을 통역했다. 5천만이 우리를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이 말은 따뜻한 물결처럼 순식간에 모두의 마음을 때렸다. 강렬한 감정적 충격이 있었기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날 내가 이 말을 내 업무 노트에 기록할 때 나는 그것이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었다. 21세기에는 진정한 권력이 더 이상 얼마나 큰 규모인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능력, 즉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당신과 함께 서게 만들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매수하거나 강요해서 얻을 수 없으며 진정한 존중과 오랜 신뢰를 통해서만 서서히 구축될 수 있다. 중국이 잃은 것은 100억 위안의 계약이 아니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이 땅에서 신뢰받을 자격이었다. 몇 년이 흘렀고 칠치크 마을의 변화는 상전벽해와 같았다. 수입 증가는 가장 표면적인 결과일 뿐이었다. 오늘날 이곳을 방문한다면 완전히 다른 사회적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러시아로 일하러 떠났던 젊은이들은 이제 모두 돌아왔다. 티무르와 그의 동료들은 신세대 농업기술 전문가가 되었고 심지어 이웃 국가에서 온 연수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떠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향을 어떻게 더 잘 건설할 것인가였다. 한때 시대에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노인들은 이제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가축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흥미진진하게 배우고 있다. 알리크한 노인은 우리 지역 협동조합 연맹의 명예회장이 되었고 그의 지혜와 통찰력은 전례 없는 존경을 받고 있다.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간극은 조용히 메워졌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내부에 오랫동안 잃었던 신뢰가 재건되었다는 것이다. 공동의 혼란, 고군분투, 결정, 그리고 성공을 겪으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가 과거에 흩어지고 파편화된 마을을 대체했다. 완전히 새롭고 건강한 사회 시스템이 이곳에 뿌리내리고 싹트고 굳건히 성장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지만 내 노트북에 기록되는 것은 더 이상 차가운 숫자만이 아니다. 나는 티무르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느꼈던 기쁨, 우리가 직접 구축한 채널을 통해 유럽으로 처음 수출된 캐시미어 제품이 얻은 품질 인증, 그리고 알리크한 노인이 새로 지어진 인터넷 교실이 있는 학교에서 손주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눈가에 어린 눈물을 기록한다.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한국을 칭찬하기 위함도 누군가를 폄하하기 위함도 아니다. 이것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며 내가 받아들여야만 했던, 심지어는 다소 잔인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현실은 이렇다. 세계의 균형추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시 조정되고 있는 듯하다.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강력한 참여자들에게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연결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타인의 잠재력을 가장 잘 이끌어내며 기꺼이 권력을 공유하려는 협력자들에게 보상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보상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당신의 곁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능력이다.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내 주변에서 일어난 실제 경험의 한 조각일 뿐이다. 하찮을 수도 있고 세계화의 물결 속 작은 물거품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나를 변화시켰고 칠치크 마을의 운명도 바꾸어 놓았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기고 싶다. 만약 당신이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한쪽에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100억 위안이 있고 그것은 당신에게 정해진 대로 부유하고 안정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른 한쪽에는 미지의 고난으로 가득한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